자, 여러분들 이제 기록입니다. 민사 기록. 민사 기록은 여러분들 그 몇 페이지인가요? 목차를 보시면 20페이지인가요? 네, 목차를 보시면 2025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까지 그리고 2012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변시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제 기록 시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록 시험을 대비하는 요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시험의 기록 시험은 뭐 그냥 100%죠. 거의 100% 이제 소장을 쓰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장이라는 게 이게 실무에서 쓰는 소장과 우리 기록 시험에서 쓰는 소장이 조금 다르죠. 우리 실무에서는 소장은 말 그대로 이제 원고의 주장입니다.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까지 미리 반박하진 않아요. 그럼 피고가 항변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준비 서면 형식으로 반박하면 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소장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예상되는 항변까지 고려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결론까지 내려서 말은 소장이지만 약간의 판결문 같은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소장이지만 이게 사실은 판결문과 좀 유사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의 주장만 담을 게 아니고 피고의 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원고의 재항변, 그리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 피고의 재재항변, 그리고 우리가 결론까지. 물론 이 결론은 판례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록 시험에 편철되어 있는 기록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거 꼽아봐라. 그럼 역시 상담일지죠. 상담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통지서라든가 내용 증명 같은 서면이에요. 뭐 답변서 좋고요. 뭐 통지서, 내용 증명 뭐 등등등.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처분문서입니다. 처분문서, 계약서라든가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이제 기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여기까지 하면요, 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일지에는 이제 원고가 원하는 거 혹은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게 이제 통지서,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발신을 했는가는 발신인을 잘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발신인의 주장이 담겨 있겠죠, 여기에. 발신인이 원고라면 원고의 주장이, 발신인이 피고라면 피고의 주장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3자가 보낸 통지서나 내용 증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주장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판단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기록 시험에서는 항상 결론을 내리고 펜을 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요즘 펜을 안 들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쓰다가 이걸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원고의 주장,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과, 요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장과 증거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상담일지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쓰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 교재도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익숙하겠죠? 예를 들면 이 문제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25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보면 역시 상담일지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담일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의뢰인이 강용원, 그다음에 양정숙 뭐 이런 이 두 명이 있는데 강용원과 양정숙이 대부분 원고가 됩니다. 의뢰인이 대부분 원고가 되지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 아무튼 자, 그래놓고 이제 상담 내용이 각 항목별로 분쟁이 많네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정리되어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사건 관계인의 주장이라고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뢰인의 희망사항, 원고의 희망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에 맞는 소장을 쓰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 3가지 서류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소장을 쓰는데 이 상담일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이거 한 번만 읽고 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시간이 더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통지서나 내용 증명 통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서류 보고 결론 내리고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3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12페이지 가니까 보세요. 통지서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보냈나요? 강용원이 보냈거든요. 발신인. 여기 이제 원고 강용원의 주장이 담겨 있죠.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또 보시면
15페이지에도 역시 통지서가 있죠. 이건 오민환이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 오민환은 아마 피고일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장이 담겨 있겠죠. 또 쭉쭉 넘기시면 20페이지에 내용 증명이 있죠. 요거는 이제 대한은행이라는 곳이 보낸 건데 여기 이제 대한은행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강용원의 주장이 담겨 있죠. 27페이지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 이것도 오민환의 주장이 담겨 있겠죠. 발신인이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역시 34페이지에도 그런 답변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40페이지의 통지서, 41페이지의 해제 통지서, 43페이지의 내용 증명. 이 정도만 읽으면 우리 여기까지 주장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주장이 정리 안 됐다. 이거는 뭔가 잘못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주장이 정리돼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뭐 계약서니 차용증이니 이행각서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될지 결론을 내리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이제 답안을 쓰기 시작할 때, 소장을 쓰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이게 빠릅니다. 실수도 좀 적게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요,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우선은 같이 소장을 읽어볼 겁니다. 소장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건 뭐 사례든 선택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풀어서 뭐예요? 이미 나온 문제인데, 이제 기출문제에 언급된 쟁점들이 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답인 그 해설이죠. 소장을 먼저 읽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문제 같으면 이 문제는 그 해설로 가시면요. 해설 앞에 이렇게 표가 정리돼 있어요. 그죠? 원고, 피고, 청구하는 거, 뭐 항변, 재항변 등등등 해서 마지막 청구 취지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는요. 기록시험 대비할 때는 기록형 문제 풀고 나서 하나씩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록시험도 사례나 선택처럼 시험 직전에 한번 쭉 봐야 되는데 그때 이 책을 통째로 볼 수 없거든요. 특히 기록시험은 쓸데없는 자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4로 혹은 A4보다 큰 종이로 이렇게 사실관계와 각각의 핵심이 정리돼 있다면 그럼 나중에 요거 하나만 읽으면 우리 그 기록형 하나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자주 틀리는 거, 실수하는 걸 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인데 이 모든 문제를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을 볼 거예요. 이 기록을 볼 때는 실제 시험 문제 볼 때는 저는 이런 순서대로 좀 나눠서 봤는데 우리 실전에서는 뭐 나눠서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볼 겁니다. 다만 순서대로 보시되 어떤 서류를 통해서 주장을 파악하고 어떤 서류를 통해서 이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이 구별은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면 되죠. 몇 개나 있나요? 변호사 시험 문제가 1회 변시부터 14회 변시까지 14개를 보면 됩니다. 뭐 모르겠어요. 책장을 넘길 때 저는 이런 거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거 팔잖아요. 이런 거 뭐 골무라고 하나요? 바느질하는 골무 말고 이렇게 책장 넘기는 골무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손에 침 안 붙여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 14회 변시, 이제 얼마 전에 본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먼저 이 해설, 그러니까 소장이죠. 소장을 먼저 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소장을 보면 당연히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상담일지라도 한번 보고 소장을 보고 다시 기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거, 그게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이기 때문에 해설, 즉 소장을 먼저 볼 겁니다. 자, 보면요. 676쪽에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청구 원인을 공부한 다음에 쭉 눈으로 보면 되죠.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 시험도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처럼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론은 우리가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건 사실이 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록에 관한 이론 교재가 있겠죠. 예, 그게 뭐 프린트가 돼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의 뭐 오답 노트가 돼도 되고 아니면 정식 교재가 돼도 돼요. 어쨌든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쓸 건지 각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청구 원인을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원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원고 강용원이죠. 원고 강용원에 피고 2명이 나옵니다. 자, 물품 대금 청구예요. 물품 대금 청구. 자, 그 가번에 보니까요. 두 번째 줄 원고 강용원이라는 사람이 밑에 줄 피고 김선웅 누군지를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죠. 제가 이 기록의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등장인물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강용원이 김선웅과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김선웅 씨와. 자, 근데 나항에 가니까 김선웅이 오민환이라는 사람한테 뭘 했냐면 밑에 줄 영업 양도를 했다는 거죠. 예, 나는 우리 원고는 김선웅한테 2억 원 받을 게 있는데 물품 대금. 김선웅이 오민환한테 영업 양도. 김선웅 씨가 아마 영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업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느냐? 우리 상법 각주 2번에 있는 상법 42조가 있죠.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체인 속광선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그 두 문자를 충족하게 되면 영업 양수인이 책임을 지죠. 영업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일정한 기간 안에는 우리 연대 채무, 정확히 하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충족되려면 양체인 속광선, 채권자가 선이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원고 강용원은 영업 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42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 연대 의미는 각주 3번에 가면 이제 부진정 연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억울한 사람은 오민환이죠. 김선웅은 어차피 돈을 줘야 되니까 억울할 게 없고요. 자, 오민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소멸시효 주장을 합니다. 소멸시효. 맞아요. 이게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으로 짧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맞습니다. 실제로 24년 6월 5일에 완성이 돼요. 3년이고 기산점은 이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따 기록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변제기는 청구시지만 소멸시효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성립한 날부터잖아요. 그래서 24년 6월 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다만 중단이 됩니다. 어떻게 중단이 되느냐. 여기 24년 5월 4일인가요? 그때 혹은 그 전에 이렇게 두 번 이행 최고를 합니다. 최고로서 중단이 되고요. 더 나가서 24년 8월 5일에 이 피고 김선웅이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줍니다. 이게 뭐예요? 승인이죠. 승인. 자, 근데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각주 5번 판례인데요. 나름 최근 판례예요. 우리가 왜 최고는요 6개월 내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면 최고시로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근데 그 적극적인 액션 안에 승인이 없어요. 조문에는. 근데 우리 판례는 승인도 들어간다. 그렇게 유추 적용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각주 5번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우리 24년 5월 4일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 시점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주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시효 중단 효력이 있더라도 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영업 양수인인 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긴 각주 6번 판례가 있습니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주 6번 판례 같은 거 혹은 각주 5번 판례 같은 이런 최신 판례들을 모른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사실 딴 얘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미칩니다. 자, 그러면 돈 줘야 됩니다. 2억 원을 둘이 부진정 연대니까 공동하여 줘야 됩니다. 자, 다만 조심하실 건 언제부터 줘야 되느냐. 변제기 다음 날부터 줘야 되니까요. 변제기가 이행 최고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고 강용원 씨가 피고 이문호, 그 다음에 은행, 대한은행 상대로 말수등기 청구를 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말수등기 청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214조가 청구 권한이 되고요. 그럼 이제 원고 소유가 있고 피고 명의 등기가 있고 그 등기의 원인모의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요건 사실이죠. 그래서 원고가 이 땅, 대지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대지인데요.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면 원래 5분의 2 지분 을 상속받았어요.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럼 나머지 5분의 3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5분의 5의 소유자가 돼요.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방가로 2번에. 자, 그런데
이 원고 강용원이 그 상태에서 오민환한테 돈을 빌립니다. 두 번을 빌려요. 1채무, 2채무 나오죠.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줘요. 이때 자신의 5분의 2 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증여받은 5분의 3 지분 두 개를 끊어가지고 1채무는 5분의 2 지분에 대해서 2채무는 5분의 3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이 채권자 오민환이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돼 있죠. 임의 경매를 넣어요. 그래서 누가 사느냐? 이제 이문호라는 사람이 삽니다. 경매에서 사요. 자, 샀으니까 이제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문호가 대한은행에다가 은행에서 4억 대출 받으면서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외워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 해설의 밑줄을 그으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스토리 라인, 그다음에 그 스토리 라인에서 각자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하나하나 밑줄 그으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문제 나옵니다. 정말. 지금 스토리 잘 기억하시죠? 이런 스토리였어요. 5분의 2는 상속받았고 나머지 5분의 3은 다른 상속인한테 증여받아서 5분의 5 전부 다 내 거인 상태에서 돈 빌려면서 5분의 2 지분의 1근저당, 5분의 3 지분의 2근저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겠죠. 근데 못 갚았나 보죠. 그래서 그 채권자가 임의경매에 넣었고요. 거기서 이제 피고 이문호라는 사람이 경락받아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등기를 지워달라는 건 등기의 원인 무효 사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3번에 양가로 가번 가니까 변제했다는 거예요. 변제. 얼마를 변제했냐? 4억을 변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빌린 돈이 얼마냐면 1채무의 원금이 2억이고요. 2채무의 원금이 3억이에요. 그럼 5억이잖아요. 못 미치게 지금 4억을 변제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냐? 충당해야죠. 변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나범. 그런데 변제 충당할 때는 합의가 없다면 479조 비용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부터 충당을 해보자 했더니 이자가 총 1, 2 합쳐서 7,500이래요. 그럼 남는 걸 가지고 원금을 충당하는 거죠. 그게 다번에 있는데요. 자, 원금을 충당할 때는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여긴 지정이 없거든요. 477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변제기 도래 여부, 두 번째가 변제 이익인데 이거 둘 다 변제기 도래했기 때문에 변제 이익이 큰 거를 먼저 갚습니다. 근데 여긴 이자가 이채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채무부터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채무는 원금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걸로 1채무를 까니까 1채무는 원금이 1억 7,500 남게 돼요. 자, 2채무는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냐? 아까 4억 원을 변제한 시점에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냐? 24년 7월 5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7월 5일에 이채무가 전부 변제됐기 때문에 라번에 가시면 그 5분의 3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등기를 안 없애도 당연히 없어지죠.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이채무 완제됐잖아요. 부정성에 따라서 무효로 지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초로 등기를 하고 그래서 경매를 하고 그래서 이문호가 받고 그 다음에 이문호가 다시 대한은행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싹 다 무효죠. 무효인 등기의 터잡아 된 거니까요. 그래서 싹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워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라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피고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경매 공신력 주장을 합니다. 경매 공신력은 우리 기록에 민지법 267조라고 이게 언급이 돼 있어요. 267조 언급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경매는 무효여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경매가 진행되면 경락인은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조항의 해석은 여기 나와 있네요. 판례는 무효인 저당권 내지 소멸된 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민지법 26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채무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2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사안이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등기를 믿고 했잖아.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가. 우리 판례가 또 우리 법이 등기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부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 이문호는 이 등기 지워줘야 되고요. 피고 대한은행은 근저당 등기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고 강용원이요. 이 땅 소유자, 이 땅이 어디 땅이더라? 하여튼 무슨 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땅 위에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요. 성수동이네요. 성수동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역시 이것도 요건 사실이 원고 소유, 피고 점유 두 가지잖아요. 네, 214조. 자, 보시면 원고 강용원은 성수동 대지의 소유자입니다. 예. 아까 본 것처럼 이 임의저당, 임의경매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성수동 대지의 5분의 3 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무효예요. 이 채무에 대한 변제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지워졌기 때문에 5분의 3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피고 이문호가 아까 5분의 2 지분권 취득했죠. 근데 이문호가 여기다 뭐 했냐면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건물을. 여러분들 이문호가 왜 5분의 2 지분권 취득하는지는 알겠죠. 아까 5분의 3만 무효예요. 이 채무가 완제됐기 때문에 무효인 거지 1채무는 살아있잖아요. 따라서 이문호의 1채무 5분의 2 지분 취득한 건 여전히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문호가 그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고 그 성수동대지 전체를 성수동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문호는 다번에 박성희라는 사람한테 성수동대지 빌려주고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박성희가 대지와 건물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건물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 철거,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철거를 구할 때는 첫 번째 건물 소유자한테 하라고 하죠. 그게 라번에 있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인 토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문호한테 철거 청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박선인가요? 그분. 네. 이게 이제 마번에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양도받아서 점유 중에 있는 자, 즉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한테 우리 판례가 건물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게 각주 10번 판례죠. 예. 따라서 이게 둘 다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결. 성수동 대지는 소수지분권자인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임대해서 전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강용원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이문호와 박성희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남의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냐라는 건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죠.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둘 다 그래요. 일단 다의 반가로 1번. 피고 이문호는 건물의 소유자, 원시 취득자고요. 밑에 줄 피고 박성희는 미등기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관계는 부진정 연대입니다. 각주 10번 판례입니다. 그럼 얼마냐? 차임인데요. 이 차임은 우리 대지의 차임은 건물도 없고 보증금도 없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건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500입니다. 500. 그런데 500을 다 받으면 안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큼은 원고의 지분만큼. 지분은 얼마였어요? 5분의 3이죠. 5분의 3만큼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500의 5분의 3은 300이니까 300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문호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유한 시점, 신축한 시점부터, 박성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사서 점유한, 미등기 매수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300만 원을 뱉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위 취소 청구가 나옵니다. 이 원고 강용원이라는 사람이 오국환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게 가번에 있습니다. 신림동 상가에다 근저당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마 한 달 뒤에 또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게 나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오국환의 관계자인가 보죠. 오칠성이라는 사람의 포천시 임야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고는요, 오국환이라는 사람한테 1억 빌려주고 한 달 있다 또 1억을 빌려줘요. 앞에 1억을 빌릴 때는 오국환 수의 신림동 상가의 근저당을 잡고요. 뒤에 1억을 빌려줄 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오국환의 친척인가 뭐 가족인가 거기다 근저당 잡으면서 즉 물상담보 잡으면서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답은 오국환이 오민환한테 신림동 상가를 파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소장을 쓸 때 이런 사실관계를 좀 요약해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사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사실은 법리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안 써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 판례는 자, 요거는 뭐 뒤에 써도 되는데요. 앞에서 써줘도 돼요. 어차피 피보존 채권에서 써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행위 취소 청구할 때 이 사행위 취소 청구는 일반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아닌 이런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담보채권자는. 그러나 우리 판례, 이 라번의 판례처럼 라번의 세 번째 줄에 있네요. 피보존 채권의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을 초과할 때, 즉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때, 완전히 우선 변제되지 않을 때는 부족분에 한해서는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얼마냐? 다음 페이지에 8천입니다.
이유는 받아야 될 돈은 1억 1,000인데요. 매매계약 당시에 이 포천시 임야가 3천밖에 안 된답니다. 신림동상가는 뒤에 가면 알겠지만 넘어가요. 그래서 8천만 원의 피보전 채권이 있습니다. 자, 사행이. 자, 이 오국환이라는 사람이 오민환이라는 사람한테 신림동상가를 매매하는데 밑에 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오국환은요 무자력입니다. 무자력. 다른 적극 재산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쭉 다른 채권자들이 쭉 있어가지고 한 세 줄 내려오면 채무 초과라는 말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상가를 또 염가입합니다. 사행이죠. 사행이가 되면 양가로 3번 사회사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사행이 취소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원상회복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 되는 거 맞죠? 그게 사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뺀 범위 내에서만 사행위가 성립된다. 그럼 얼마가 될 거냐? 결국 이 사행위로 빽해야 되는 원상회복해야 되는 책임 재산은 결국 이 상가의 현재 시세 2억 5천에서 근저당으로 확보된 채무액을 빼면 그 1억 3천인가 보죠? 얼마예요? 1억 3천에다 5천 두 개 더하면 1억 8천이네요. 빼면 7천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 그걸 그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느냐? 가액배상해야 되느냐? 가액배상이죠. 이유는 그 밑에서 682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말 보이세요? 후말. 제가 사행위 취소해서 가액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후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어떻게 가액배상할 거냐? 방가로 3번 우리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그 다음에 수익자 전득자의 이익 중에 적은 금액이죠. 근데 여기 피보전채권액은 8천에다가 이자가 붙겠죠. 근데 공동담보의 가액, 즉 책임자산 가액은 아까 계산했지만 변종시 시가에서 우리 우선 피담보 채무액들을 빼면 7천이란 말이죠. 7천이 적죠. 그래서 7천만 취소하면 됩니다. 자, 피고, 즉 수익자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방가로 1번. 자, 이거는 채무자께 아니라는 거예요. 채무자걸 빼돌려야 이게 사행이지 채무자께 아니라는 겁니다. 왜 채무자께 아니냐? 이거 명의신탁된 거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무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명의자, 수탁자께 아니다. 즉 오국한께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거든요. 여기 매도인이 이경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선입니다. 선의.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이거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죠. 따라서 수탁자 오국한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가로 2번. 아니 이미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위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우리 아까 봤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8천만 원은 로스가 나고 있었죠. 그래서 684쪽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8천만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가로 3번. 아니 내가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돈은 못 주겠다. 이런 주장하거든요. 실제로 해요. 기록에서. 그렇지만 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액배상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만약에 돌려내야 된다면 나도 오국한에게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상계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명확하게 상계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그걸 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명한 판례가 있죠. 각주 22번 판례입니다. 이런 거 못하죠. 우리 수익자가 나도 채권자다 이러면서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건 못합니다. 결론. 채권자 취소로 가액 7천만 원이 원상회복돼야 되고요. 그 청구 취지는 이렇게 쓰는 거죠.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5%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원고에 대한 청구예요. 첫 번째 원고 강용원은 이 정도 청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양정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원고 양정숙은 평택시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별지 목록 4기재 건물, 이게 이제 평택시 건물인데요. 이게 원고 양정숙 소유입니다. 다만 원고가 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가? 거긴 유명한 판례 하나가 적용이 되는데요. 685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속받은 거예요. 그 누구죠? 강호연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 강호연의 상속인이 지금 이 배우자 양정숙하고요. 자녀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위로 올라가느냐, 즉 배우자가 혼자 갖느냐 아니면 이 손자녀 혹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각주 24번 판례네요.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이 판례에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정숙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 판례를 모르면
이제 상속관계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 내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 박광윤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점유를 하고 있냐 봤더니 방가로 2번. 이 사람이 그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김일동이라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자, 건물 공사 계약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답니다. 얼마 못 받았냐? 3억을 못 받았답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쫓아내야 이 건물을 받아올 수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자, 박광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역시 유치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유치권 주장 인정돼요. 건물 공사 도급 받아서 공사대금 못 받았다. 점유하고 있다. 뭐 유치권 오케이. 문제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원고 양정숙이 내용증명인가 보내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거든요. 과연 유치권 소멸 청구 되느냐? 이름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3번 가니까 이제 앞쪽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 얘기를 좀 하면 되고요. 3번에 가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 승낙 없이 그냥 이 건물을 딴 사람한테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빌려준 게 끝나고 기간 끝나고 6개월 동안 빌렸거든요. 끝나고 22년 8월 1일부터는 자기가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택을 이 건물을 이 가족들이랑 함께 살면서 점유하는 거는 근데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보는 게 우리 판례죠. 따라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번 잘못했더라도 지금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소멸 청구를 안 했으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피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사용수익금은 내가 공사대금에 충당하겠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권이 타당하잖아요.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소결. 피고 박광윤은 자신의 채권자 소의 김일동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부당이득한 금액을 뺀 나머지 그게 이제 2억 8,800인 것 같아요. 이걸 받음과 동시에 원고 양정수에게 평택시 건물을 인도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우리 원고 양정숙은 부당이득금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피고 박광윤이 가족과 함께 평택시 빌라에 거주하는 부분, 그 부분은 부당이득입니다. 우리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득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임료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니까 임료는 200입니다. 그래서 200을 받으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 받을 거냐? 우리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상속받는 거니까 그때부터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언제까지? 결국 이 건물을 점유를 풀어줄 때까지잖아요. 혹은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청구하지 말라는 게 우리 판례인데 어쨌든 건물의 인도를 풀 때까지. 그럼 장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써주셔야 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임의이행 거부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고 양정숙이 이제 임차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가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판례를 아시는 분은 이 사실관계 금방 정리될 거예요. 여기 가번에 보시면 윤건우라는 사람이 이수인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이 흑석동 건물을 윤건우가 이수인한테 팔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양정숙은 이제 이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임대인, 원고 양정숙의 임대인은 이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양정숙 씨는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까지 다 맞춰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앞에 매매 계약, 윤건우와 이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임차인인 양정숙 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임대인주의 승계 문제를 좀 많이 썼네요. 예, 뭐 임대인주의 승계 문제를 써도 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판례는 여기 지금 나번에 방가루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판례 있잖아요. 각주 28번 판례. 사실 이 판례는 뭐냐면 이런 판례예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등기까지 쳤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A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원상복귀 됐을 때 이 갑이 을의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고 얘는 해제해서 보호되는 제3자다라는 판례인데 우리 이 사안은 등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인도만 했단 말이죠. 인도만.
매매계약하고 인도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그 상태에서 해지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인도도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고 이때 A가 보호되느냐? 예, 대항력 갖췄으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A가 보호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이 판례 사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각주 2번에는 제가 판례 번호를 적어왔는데요. 2008-65617, 65617 이게 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요거는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간 그 사안이 우리 사안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자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548조이랑 단소의 제3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임법 판례를 갖다 놨는데요. 우리 사안은 주임법은 아니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그랬더니 또 하나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원고 양정숙 씨가 임차인으로서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 두 번에서 총 4번, 4기분을 연체하는데요. 전임대인 이수인과의 사이에서 2기 차임 연체,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그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윤건우 씨 사이에서 또 2기의 차임 연체, 합해서 4기의 차임 연체가 됐기 때문에 이 상가라면 3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해제된 거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88쪽의 판례는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이네요. 임차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같은 것들은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 해지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존재 확인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확인의 이익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법 현장을 써주시면 되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놓고 요거를 청구 취지에 맞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형 사례, 기록형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 문제가 또 나오니까 똑같은 거를 외우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지금 되게 가볍게 보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실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때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어떤 판례로 깨는지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지. 여기서 뭐 사람을 똑같이 막 밑줄을 그으면서 외우고 이런 거 다 진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히 크게 기억해 두세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안에서 원고가 어떤 청구를 했더니 피고가 어떤 항변을 했고 이 항변은 어떤 판례나 어떤 조문으로 깬다라는 이 구조를 외우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문제. 자, 문제 쭉 넘기면 이제 별지 목록이 있네요. 이제 우리는 이미 답을 아니까 부동산들이 뭐 성수동, 신림동, 평택, 흑석동이죠.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일지를 볼게요. 자, 강용원이 오셨고 양정숙은 강호연의 배우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강용원은 강효연의 아버지고 양정숙은 강효연의 배우자니까 며느리인가요? 그렇죠? 네, 강용원이 강효연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양정숙은 강효연의 배우자니까 며느리네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온 거네요. 자, 1번. 인테리어 자재 대금 관련해서 강용원은 헤드림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김선웅한테 보세요. 2억 원 상당의 자재책하고 납품했잖아요. 2억 원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매매 대금. 자, 그런데 강용원이 김선웅한테 돈 달라라고 했고 최고도 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게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갑자기 답은 오민환이 등장하죠. 왜? 이 헤드림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번에 가니까 양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법 42조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특히 그 라번에 가니까 김선웅이 이행각서를 작성했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채무 승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여기까지 보고 기록을 또 봤다가 오고 싶은데 실제 시험처럼 그냥 쭉 봐보자고요. 자, 성수동 대지. 자, 요거는요 보니까 강석우라는 분이 죽어가지고 우리 주인공 강용원이 5분의 1을 갖고요. 또 다른 상속인 정유심이 5분의 3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5분의 나머지 5분의 3을 증여받는다고 아까 해설해서 봤죠. 그게 어디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증여받기 전에 강용원이 자신의 5분의 2 지분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돈을 빌린다고요. 2억을.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분의 3 지분을 증여받은 다음에 그 5분의 3 지분에 또 근저당 잡아주면서 또 3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채무 2억 원과 뒤에 2채무 3억 원은 서로 근저당 설정하는 지분이 다릅니다. 답은.
자, 강용원이 2024년 7월 5일 날 4억을 갚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대요. 그럼 이제 충당해 볼 겁니다. 우리 충당 결과 아시죠? 자, 오미나는 돈을 변제받았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서 이제 이문호가 사고, 그죠? 전체 등기 마쳤다. 우리 이것도 알죠. 자, 그러고 나서 이문호는 뭐 했어요? 대한은행에서 4억 원 대출 받으면서 이 5분의 5 전체에 근저당을 맞춰줬죠.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4억 원으로 충당을 해봤더니 이채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채무에 잡혀진 근저당, 그거는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근저당, 대한은행의 근저당도 무효다. 그래서 말소해라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자, 밥원. 자, 이문호는 성수동대지를 인도받으려고 인도받고서 이문호가 그 이제 등기로 경매로 샀으니까 인도받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거죠. 대지를 쓰고 있습니다. 끝 아니에요. 4번. 박성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죠. 임차하고 건물까지도 매수하는데 등기는 안 해요. 점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철거 인도 기억나시죠? 3번. 자, 박연희 채무요. 강용원이 오국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는 거죠. 신림동 상가에 담보 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 다른 사람 나이로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행위 하면서 이걸 뺐던 거예요. 자, 한편 강용원은 오국환한테 한 달 뒤에 또 1억 원을 또 빌려줘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5.7성수의 포천시 임야에 또 근저당을 잡죠. 근데 왜 잡았냐? 뭐 2억 원을 넘는다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한 거죠. 자, 오국환은요, 이게 돈 빌린 사람입니다. 상태가 안 좋아야 되겠죠. 돈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돈도 없고 2억 원도 훨씬 못 미치고 유일한 재산을 오민한 명의로 빼돌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하는 거죠. 한편 강용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오민아는 찾아와서 1억 3천만 원을 변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전 채권액도 줄 거고요. 신림동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 말이 되기 때문에 가액 반환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행위 취소. 자, 그다음 둔산동 건물. 자, 이건 이제 유치권 문제죠. 박광일이라는 사람이 공사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빌라를 타인한테 임대,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함께 8월 1일부터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 소멸 청구 문제가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강효연이 정남 1호부터 평택시 빌라를 매수해서 또 등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강용훈과 양정숙이 박광윤한테 유치권 소멸 청구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유치권 소멸 청구가 의미가 있는지는 아까 미리 봤습니다. 자, 5번. 이제 전부명령, 제1전부명령, 요거는 웬 전부명령이죠? 이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임대차 관련해서인데. 자, 윤건우는 이수인한테 팔았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원고 양정숙은 이수인한테 임대했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길까요? 해제가 되겠죠. 이게 다번에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와가지고 빨리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양정숙이 제대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임차권 확인 청구밖에 할 게 없죠. 자, 사건 관계인 인테리어 자금, 자재 대금 관련해서 이게 피고가 시효 주장, 그렇죠? 그리고 김선웅이 채무를 인정했더라도, 즉 승인했더라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 인테리어 자재 대금 관련해서 또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문호와 주식회사 대한은행은 난 경매 절차, 등기부와 경매 절차를 신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신력 주장을 합니다. 특히 민지법 267조. 아까 했던 겁니다. 3번 신림동 상가 관련해서 자, 계약명의신탁이니까 사행위가 아니다. 채무자께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내가 오국환한테 대여한 1,000만 원도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계 주장하는 거죠. 이런 거 먹히면 안 돼요. 평택시 빌라 관련해서 자, 내가 유치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위반했어도 건축주가 아닌 평택시 빌라의 양수인이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유치권 소멸 청구는 어쨌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나번 내가 설사 금전지급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더라도 충당돼서 소멸, 이거 안 됩니다. 아까 봤죠? 자, 흑석동 상과 관련해서 자, 윤건우는 자, 이게 해제됐기 때문에 자신은 매수인이 체결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책임집니다.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인정하더라도 양정숙이 차임을 여러 번 연체했다. 이건 연체로 보지 않아요. 두 번 합의 4번이지만 사실 2번만 연체된 겁니다.
자, 희망사항 1번. 인테리어 자재대금 관련해서 강용원은 소재기를 희망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소재기, 뭐 물품대금 청구죠. 성수동 대지 관련해서 모든 권리 실현하기 위한 소를 해달라. 특히 퇴거해달라.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미등기 매수인이나 건물 소유자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이지 퇴거 청구하지 않습니다. 퇴거 청구는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신림동 상가 관련해서는 보존하는 데 필요한 소를 제기해달라. 채권자 취소 소송해달라는 거죠. 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평택시 빌라 관련해서 의뢰인은 박광윤을 평택시 빌라에서 퇴거시켜서 돌려받고자 한다. 그렇죠. 하면 되죠. 예, 퇴거시키는데 이때 가능하면 수익까지 좀 반환을 해달라. 예, 하면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자, 흑석동 상가 관련해서는 나한테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 확인 판결 받아달라는 겁니다. 임차권 확인 판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기록을 좀 봅시다. 원래 저는 이제 그 주로 내용 증명이나 통고서 같은 것들을 먼저 보고 나중에 나머지 서류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순서대로 봅시다. 자, 12페이지 최고 통지서가 있네요. 자, 이런 통지서니 내용 증명인 이런 거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보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발신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신인을 보니까 원고가 보냈네요. 강용원. 누구한테 보냈죠? 김선웅한테. 뭘 보냈죠? 돈 달라는 내용이죠. 네, 돈 달라. 변제해달라. 이게 뭐예요? 최고. 시효 중단으로서의 최고라는 겁니다. 24년 5월 4일에 일단 최고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영업 양도가 있네요. 누구와 누구죠? 김선웅과 오민환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오민환한테 돈을 받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영업 양도 계약을 보니까 4조의 상호 속용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김선웅이 돈 갚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행각서구 승인입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봤던 거죠. 자, 이제 오민환의 주장이 나옵니다. 피고의 주장. 그게 통지서잖아요. 주로 이제 앞부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사항 보니까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 영업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약정했다라고 하는데 양체인 속광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시효 소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설사 시효의 포기로 볼 사정이 있더라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다. 우리 이거 두 개 다 배척하는 거 아시죠? 아까 어떻게 했죠? 뭐예요? 시효가 완성되긴 했지만 최고와 그의 6개월 내에 한 승인을 통해서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을 한 거고 판례를 원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적용된다는 그 판례 두 개로 이거를 배척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수동 건물 나오잖아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그 갑구의 6항에 가니까 이문호 소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을구에 가니까 1항, 2항이 있죠. 보세요. 5분의 2, 5분의 3. 다 오민환이죠. 근저당권자가. 그래서 5분의 2, 5분의 3이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차용증이 있네요. 근데 보세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차용증이 있는데 18페이지에 5분의 2 보이세요? 19페이지에 5분의 3 보이세요?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페이지에 내용증명이죠. 누가 보낸 거죠? 밑에 보니까 발신인 대한은행. 그래서 이런 내용증명 같은 거 볼 때는 누가 보냈는지를 먼저 보시라고요. 대한은행이 보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 왜 말소 못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쭉 하면서 하자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밑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에는 267조 경매 공신력 얘기 있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뢰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이나 경매 공신력 267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267조는 경매 결정 전에 이미 채무가 변제된 경우 이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 공신력은 당연히 부인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조 가니까 여기 이제 철거와 관련된 건데 보세요. 이문호와 박성애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항에 가니까 대지는 임대하고 2항에 상가는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지는 임대하고 상가는 매도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부당이득 관련해서 차임을 봐야 되는데 22페이지의 간평서를 보니까 우리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데 보증금이 없는 이 500을 써야 되죠. 이유는 기억나시죠? 이 건물을 어차피 철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고 보증금도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청구였나요? 아니, 세 번째 청구였네요, 벌써. 이문호와 박성희에 대한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한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행입니다. 23쪽부터는 강용원과 오민환 사이에 뭐 내용 증명이 있어요. 강용원, 우리 원고가 보낸 거죠. 보니까 2항에 보니까 네가 돈을 안 갚았다. 2억 원 호가한다고 했던 포천시이면은 3천밖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 등기부 보니까 오국환이 귀하한테 이걸 팔았더라. 이게 뭐예요? 사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4항 취소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2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두 번의 대여금 채무 있습니다. 1억, 1억. 그리고 등기부를 볼까요? 자, 25페이지 3항에 가니까 이 오민환한테 넘어갔죠. 23년도에. 이게 이제 사행이라는 거고요. 을구에 가니까 채무가 좀 많죠. 채무자 오국환, 채무자 오국환에서 채무가 많긴 한데 그 근저당 설정한 거, 이 근저당 설정한 거만큼은 우리 피보전 채권에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에 가니까 24년도에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구 사망에 사행이가 23년 3월이잖아요. 말소된 거 언제예요? 24년 10월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후말이죠. 후말. 그래서 가액배상 해야 된다는 거고, 가액배상할 때는 변종시의 시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26페이지에 변종시 시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세를 기초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이건 오민환이 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민환, 즉 피고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2항에 가니까 2항 3항까지가 합쳐지겠네요. 2항 3항까지 합쳐서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의신탁이니까 이거는 채무자께 아니야. 따라서 이게 사행위가 아니야 라는 주장을 2항 3항이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깰지 알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4항. 자, 이게 보니까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충분한 담보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5항. 자, 일부 원래대로 돌려놓을 마음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돈은 못 주겠다. 금전 책임은 지지 않겠다. 가액 반환해야 됩니다. 6항. 만약에 그러면 나는 마지막 줄 귀하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 상계 주장인데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실제로 28페이지 가니까 명의신탁처럼 보이는 그 약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명의신탁. 자, 29페이지 이제부터는 평택 물건입니다. 평택 물건. 이제 사행위 취소 넘어가고 양정숙 얘기가 드디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평택시 건물을 보면 강호연 소유였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죠 이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전부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니까 31쪽에 김순자 씨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상속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양정숙 씨가 혼자 받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32페이지 가니까 강형수, 강지수가 포기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거는 양정숙이 혼자 상속해서 소유자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광윤의 유치권 주장이 나올 텐데 이 33쪽에 소멸 청구를 합니다. 양정숙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박광윤이 유치권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3항에 가니까 공사대금 이런 말 보이고 5항에 가니까 유치권 이런 말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밑에 줄 난 유치권 소멸 청구하겠다. 그리고 7항에 사용수익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에 이제 박광윤의 주장입니다. 2항 유치권 행사 중이다. 3항 자기가 지은 건물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애매해요. 보존행위로서 점유는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되고요. 4항 마지막 줄 돈이 다 변제될 때까지 100일 후에 거주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하는 것 같아요. 5항 마지막 줄 당시 소유자도 아닌데 왜 왈가왈부하냐. 현재 소유자니까 왈가왈부하죠. 그 다음에 6항 채권에 충당하겠다 수익을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35페이지 가니까 맞아요. 잔금 3억 원은 완공일에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네요. 유치권자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부당이득 해줘야 되니까 당시의 임료를 알아야 되겠죠. 36페이지에 가니까 2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임대차입니다. 양정숙의 임차권 확인인데요. 여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윤건우가 이수인한테 파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마 해제될 겁니다. 해제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양정숙 씨는 이수인으로부터 임대차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맞아요. 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보니까 사업자 등록도 했고 인도도 받았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수인과 윤건우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야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7페이지 가니까 해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행 청구를 하네요. 이행 청구가 아니네요. 이건 이수인이 돈 깎아달라는 내용인가요? 예, 이거 약간 이행 거절로 보이네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감액해달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달라. 글쎄요, 둘 다 들어주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41페이지에 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망. 마지막 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해제 통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임차인 양정숙이 돌려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43페이지에 윤건우 씨가 양정숙 씨한테 내용 증명 보내면서 돌려달라라고 하죠. 자, 사망. 매매 계약이 해제된 마당에 내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다음에 사항. 당신 보니까 과거에 2번 연체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8월분, 9월분 차임도 입금돼 있지 않다. 그럼 4번이죠. 근데 5항 보니까 상가임대 차는 3회 이상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같다. 당시 4번 4기분에 달했기 때문에 해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기록시험이잖아요. 이 기록시험. 지금 뭐 등장인물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원고와 피고 정도는 특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하고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주장을 배척하는지 소장이니까 배척을 하겠죠.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676조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원고 강용원 씨가 물품 대금 청구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상법 42조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이때 피고는 무슨 주장하죠? 첫 번째는 소멸시 완성됐다라는 주장하는데 우리는 유명한 판례, 각주 5번 판례로 이걸 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수인한테 영업 양수인한테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중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 각주 6번 판례로 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고 강용원 씨가 등기 마친 이문호, 그 다음에 저당권 갖고 있는 대한은행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내가 5분의 1은 상속받았고 5분의 3은 증여받아서 내 건데 그리고 돈 빌리고 근저당 설정해 준 건 맞지만 돈을 갚았는데 근저당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만 이제 이 사건은 실제로 그러면 무효냐, 피담보 채무가 다 변제됐냐와 관련해서 충당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충당해보면 이 채무는 다 없어집니다. 자, 이때 피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신력 주장해요. 등기 공신력, 경매 공신력 다 부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동 대지. 이게 내 땅인데요. 물론 5분의 3만큼만 내 땅이겠죠. 5분의 2는 넘어갔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마음대로 5분의 2 지분권자가 건물 짓고 살고 있고 또 건물도 팔아서 미등기 매수인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해라. 이때 조심하실 거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서도 철거인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만큼의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전체 차임의 자기네 지분만큼만 받을 수 있겠죠. 5분의 3만큼만. 자, 그 다음에 사행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아줬는데 우리 채무자가 그 근저당 잡은 그 부동산을 빼돌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행이 구할 수 있는 건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 받은 피보전 채권의 우선 변제 받은 부분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조심하실 건 후 말이라서 가액 배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피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자께 아니래요. 명의신탁이니까.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담보 잡지 않았냐? 담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가액배상, 돈은 못 주겠다. 가액배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채권자니까 상계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원고 양정수군요. 첫 번째,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그 가족법상의 판례 꼭 써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평택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당하고요. 소멸 청구도 안 돼요. 다만 거기서 나오는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유치권이 타당하다면 나는 상환이행 청구하는 거죠. 그냥 단순이행 청구하면 패소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상환이행 청구하시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차임 상당액을 받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임차권 확인 청구인데요.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때 이 유명한 판례를 써주시되 요거를 차라리 써주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돼도 보호되는 제3자다라는 거고요. 확인 청구니까 확인회의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본 14회 변시 기록형이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를 볼게요.